오늘 사랑한 것. 지금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림태주 에세이. 행성 B. 숨에 대하여. 지하철 선반 위에 중요한 서류 봉투를 놓고 내렸다. 개철구를 빠져나와 생각 없이 걷다가 서류 봉투가 내 손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급히 돌아가 영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청소하는 분에게 찾아놓으라고 부탁을 해두겠다고 했다. 뜻하지 않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종착역으로 마음을 졸이며 갔다. 늦가을 무렵이었다. 그 서류 봉투에는 내가 설립한 사업체의 현황이 담겨 있었다. 은행 대출을 위해 필요한 보증인의 담보 문건과 회사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세금 납부 증명서와 재무제표 등속이 들어있었다. 동업자의 느닷없는 이탈로 경영 상황이 혼란해졌고 나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다행히 종착역 분실물 보관소에서 서류 봉투를 돌려받았다. 역사 밖으로 나와 낯선 거리를 걸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내 머리 위로 은행잎을 뿌려댔다. 사방에 어룽대는 노란빛이 찬란해서 나는 서러웠다. 너무 환한 대낮이었다. 문득 허기가 느껴졌는데 나는 허기를 느끼는 내가 고마웠다. 아무렇게나 눈에 띄는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점심때가 지난 시각이라 식당은 한산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흐려진 안경을 닦았다. 정신을 차리자. 힘을 내자. 나는 혼잣말을 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왈칵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밥덩이로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식탁 가장자리에 올려진 서류 봉투를 보자 간신히 눌렀던 울음 주머니가 속수무책으로 부풀어 올랐다. 동물 중에 사람만이 숨을 참고 울음을 참는다. 숨을 계속 참으면 심장이 멎듯이 울음도 계속 참다간 사달이 난다. 숨이 막히고 숨이 넘어가고 숨을 죽이는 일들이 인생사에 얼마나 자주 목격되는가. 숨은 쉬어야 하고 울음은 울어야 삶이 고장나지 않는다. 신체가 물을 주성분으로 구성되듯이 어쩌면 목숨의 연료가 울음인지도 모른다. 몸 안에 저장된 몇 톤의 울음이 바닥나야 목숨이 끝나는 것이다. 늙어갈수록 눈물이 짜지는 이유도 졸아드는 눈물의 저수량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일상의 궤도로 복귀하면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삶과 죽음이 따로 구획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인생의 궤적을 떠올렸다. 웃음 속에 울음의 성분이 있고 울음 속에 웃음의 성분이 들어있다. 희로애락은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의 감정인 것이다. 욕망과 감정의 그네가 출렁일 때마다 숨은 위태롭게 흔들린다. 사는 내내 인간은 울음 속에서도 숨을 고르고 숨을 쉬는 법을 익혀야 한다. 나는 그날의 국밥을 기억한다. 삶의 연료가 어디 눈물뿐이겠는가. 숨을 들이쉬는 통로와 밥이 들어가는 통로와 울음이 올라오는 통로와 웃음을 쏟아내는 통로가 동일하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밥도 목숨이고 울음도 목숨이고 웃음도 목숨이다. 인생이라는 원고지에 눈물방울 같은 느낌표와 웃음소리 같은 이음표와 밥알 같은 말줄임표가 찍힌다. 문장 보호들 사이에서 대낮처럼 환하고 국밥처럼 뜨끈한 삶의 자서전을 남기기 위해 나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고 있다. 철학 고양이. 고양이 흑산의 털은 꽃가루 같고 눈은 동굴 같다. 활처럼 휘는 탄력은 무른 공기 같다.
흑사는 고요하고 분주하다. 담장 위에 올라가 4월의 목련이 꽃봉오리를 열도록 얼굴을 비벼 잠을 깨운다. 옥자마가 흰 꽃대를 올리면 앞에 앉아서 한참을 묵음으로 대화한다. 소낙비가 들이치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빗소리와 교감한다. 그럴 때 나는 흑산의 명상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조심한다. 프랑스 철학자 장 그르니에의 산문집 섬에는 고양이 물로 이야기가 나온다. 그가 쓴 글을 읽고 나는 고양이의 세계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동물들의 세계는 침묵과 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동물들이 잠자듯 엎드려 있는 것이 보기에 좋다. 중략. 우리가 노동에 열중하듯이 그들은 휴식에 그렇게 열중한다. 우리가 첫사랑에 빠지듯이 그들은 깊은 신뢰로 잠 속에 빠져든다. 철학자는 고양이가 고양이다운 자격을 갖추려면 목걸이를 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고양이들 사이에서 성공을 거둔 고양이로 인정받고 우월감을 갖게 된다고. 목걸이는 방황과 유랑의 끝을 의미한다. 주인이 있음을 알리는 표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을지도 모르겠다. 유랑 고양이들로부터 기족으로 추앙받을 수도 있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다. 인간도 고양이도 자유로운 방황과 안락한 구속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나는 흑산에게 목걸이를 채우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왔지만 나는 그를 소유하거나 구속할 마음이 없다. 그것은 내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내가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주인과 집고양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고양이의 관계다. 나와 세계 사이에 고양이가 있어서 세계는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변화무쌍하다. 흑산과 나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역할을 다하지만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는다. 나는 저기 저 꽃이에요. 저 하늘이에요. 저 의자랍니다. 나는 그 폐허였어요. 한 줄기 바람이었어요. 그 열기였어요. 교묘히 변장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나를 한눈에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나를 한 마리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루가 철학자에게 말한다. 고양이가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듯이 혹은 모든 곳에 흩어져 있듯이 나 또한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누가 누구를 길을 처지가 못 된다. 서로 길을 가다 만났으니 가볍게 인사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고 같이 머물다 갈 뿐이다.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 내게 묻는다.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내가 잠시 망설인 건 내가 어떤 색을 말하면 그 특정 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될까봐 걱정해서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보라색 파우치를 선물했다.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했다가 초콜릿 선물을 보내온다. 나는 보라색도 초록색도 빨간색도 흰색도 좋아한다. 도라지 꽃이 필 때라서 보라색을 말했을 뿐이다. 묻는 이의 의도를 알아채곤 그를 배려하느라 초콜릿을 말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남이 인식하는 나는 내가 말한 것, 내가 표현한 것으로 한정된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함에도 나는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 내가 말한 것만 나의 세상이 되고 나에 대한 진실이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입증된 나다.
나는 내가 고른 언어다. 다양하게 말하면 다채로운 내가 되고 다층적으로 말하면 은유하는 내가 된다. 표현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단면을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행위다. 선택의 폭이 곧 내 세계의 지분이고 나의 세계는 표현된 범위로 제한된다.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서 말하는 만큼이 삶이다. 생각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서 생각한 만큼이 삶이다. 나는 다정하고 소상하게 답하려고 애쓴다. 보라색도 노란색도 파란색도 좋아한답니다. 계절에 따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어떤 색인가요? 복고풍 사랑법. MZ세대에게 K-팝이 있다면 작년 세대에게는 트로트가 있다. 전성기라고 해도 될 만큼 트로트 열풍이 거세다.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부여농고 찌질이 병태 이야기를 다룬 소년시대까지 레트로 드라마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복고풍 패션과 뉴트로 문화가 젊은 세대 사이에 유행하는데 왜 레트로 감성의 전통적인 사랑법이 복고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내 생각에 제대로 알려주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준 전문가인 내가 무료로 알려주려고 한다. 문구점에 가서 편지지를 넉넉히 사온다. 만년필과 잉크를 준비한다. 연습 삼아 편지를 써본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각 잡고 다시 쓴다. 머리를 쥐어뜯는다. 챗 GPT에게 샘플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진짜 쓴다. 찢는다. 구긴다. 밤을 새워 쓴다. 수북한 파지 속에서 딱 한 장을 건진다. 퀭한 눈으로 아침을 맞는다. 오른손이 쓴 편지를 왼손이 모르게 봉투에 넣어 풀칠한다. 그래야 그거나마 온전히 살아남는다. 우체국 문이 열리면 곧장 가서 붙인다. 지금의 사랑에는 마음을 담아서 숙성하는 봉투나 하얗게 불살은 철야가 없다. 그리움을 길게 느려서 연애하는 사랑법은 구닥다리라서 그런지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꽃다발을 받치는 풍습은 전승되고 있다. 꽃다발도 그리움의 속도 혹은 사랑의 발효와 관련이 있다. 꽃집에 가서 꽃을 고르고 예쁘게 포장해 달라고 말하고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꽃을 들고 걸어간 시간이며 몸짓이 꽃다발에 담겨 있다. 그래서 꽃다발은 설렘과 기다림과 사랑의 표정이 묶여서 직배되는 한 다발의 연애 편지다. 더 복고적인 사랑법에는 꽃잎이나 단풍잎을 곱게 말려서 선물하는 방식도 있다. 책갈피 같은 데 끼워서 말린 앞팔을 부스러지지 않게 코팅해서 편지 봉투에 넣거나 감성적인 연애 시집을 골라 책갈피에 꽂아 넣어 보내는 방법도 유행했다. 그건 나름 치밀한 사랑의 계획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편지에는 성의를 다하는 마음과 조심히 다루는 마음과 기쁨을 상상하는 마음이 봉해져 있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초속 5cm는 이루지 못한 운명적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남자의 애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벚꽃이 지는 속도를 초속 5cm로 표현했는데 시속으로 환산하면 0.18km이다. 그리움의 속도다. 이 벚꽃이 지는 속도로 내 입술이 너의 뺨에 가서 닿는다. 이것은 별 하나가 별 하나와 충돌한 것과 같은 우주적 사건이다. 편지지의 활자들이 꽃잎처럼 하늘거리고 엷은 분홍이 가슴에 번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적혈구들이
현란한 힙합 리듬을 탄다. 쓰지 않으면.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다. 당신이 살아온 내력을 조곤조곤 들려주는 시간이 흔치 않았다. 물어도 침묵하거나 생략했다. 별것 없다고 회피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더 읽어내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어머니 말씀의 행간에 자주 머물렀고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너머를 보려고 애썼다. 나중에 내가 소설가보다는 시인이 어울리게 된 데에는 이런 유년의 배경이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당신의 삶이 무용하고 불민하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자식에게 늘어놓는 신세 한탄의 말들이 자식의 삶에 달라붙어 부정을 끼칠까봐 염려하고 조심했으리라. 어머니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생략해서 말했으므로 잠언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시적인 감각을 체화했다. 글쓰기는 내게 무엇이었던가. 쓰기 전에 내 안에 나는 없었다. 어머니의 아들로만 신체적으로 살았다. 쓰면서 나의 정신이 자라났다. 보편과 제도가 진열해 보여주는 모범 말고 내가 순수하게 욕망하는 것들이 보였다. 사려가 생겨나서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늘었다. 나에 대해서 쓸 것이 많아졌고 어머니 인생의 가로속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쓰면서부터 조금씩 문체의 색깔이 드러났고 삶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나는 서사보다 운문이 좋았다. 한 줄의 문장에 하나의 인생을 담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으며 써왔다. 나에게 글쓰기란 암호 같은 것이어서 생의 비밀을 푸는데 유용했다. 글쓰기 덕분에 나는 타인의 삶을 살기도 하고 세상을 정의해 보기도 하고 이파리 하나, 빗방울 하나가 되어보기도 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했다. 글을 쓰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면 글을 쓰지 마라. 아마도 오늘처럼 가을비 내리는 날 릴케도 문득 존재의 문을 여는 열쇠를 빗방울 사이에 꽂아 넣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빗방울을 헤아리고 있는 내게 릴케의 저 말이 선명하게 떠오를 리 없다. 하다못해 빗방울마저도 존재의 흔적을 남기려고 유리창에 상형 문자를 그린다. 산다는 건 눈물겨운 일이지만 아름답다고 쓰고 나면 문득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지고 무지개가 떴다. 쓰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살아야겠다. 어느 날부터 그녀의 글이 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은 투명한 시냇물 같아서 시간의 무늬가 들여다 보였다. 나는 시냇물 같은 그 사람이 궁금해졌다.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쓰고 싶은 사람이 써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면 그 이유가 절실할수록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써야만 하는 사람의 글은 생활의 흉각을 도려내 고스란히 옮겨놓은 문장이라 삶 자체인 글이 된다. 글이 삶을 앞지르지 않고 삶과 나란히 균형을 이룬다. 그녀의 글이 하나씩 피드에 들 때마다 나는 단정한 자세로 읽었다. 어떤 글에서는 생쌀을 씹는 느낌이 났고 어떤 글에서는 무채를 썰다가 칼에 베이는 느낌이 났다. 그럴 때 내 입속에는 쌀 아래 스며있던 햇살의 풋내가 고여있다. 흰 무채는 붉은 핏물을 기다렸다는 듯이 빨아들였다. 이것이 삶의 진진한 현실이라고 말하는 문장들이었다. 아름다우면서 처연한, 희망이면서 허무한, 불량하면서 불우하지 않은, 너무도 적확해서 피하고 싶은 문장이었고 생활의 밑바닥을 핥는 혀였다.
기실 한 방향으로만 정확히 내달리는 삶이란 없다. 이로움과 해로움이 충돌하고 선함과 악함이 싸우고 욕망과 고통이 뒤섞인다. 그럴 때 삶은 팽팽해지고 그럴 때 글을 써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신음이 된다. 살기 두려운 세상. 세상은 엉망인데 그럼에도 살아야겠다는 글은 저미고 찌르고 휘젓는다. 눈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밥숟가락은 눈치 없이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듯이 그 삶을 부둥켜 안고 애증하게 만든다. 어른이란 무엇인가? 금요일 저녁에 남자 넷이 허름한 중국집에 모였다. 남자들은 탕수육과 팔보채를 시켜놓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안부를 주고받고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네 남자는 직업이며 나이며 종교며 취향이 다르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는데 대화를 시작하면 밤을 새우기 일수다. 이상한 조합인데 좌장격인 K가 주선해서 함께 모여 여행도 다니고 격이 없이 떠들며 논다. 이날은 내가 토론 주제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다. 요즘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른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 걸까요? 엘은 진주의 한 의사, 김장하 선생 얘기를 꺼냈다. 얼마 전 그분의 삶을 반추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가 방영돼 관객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엘은 어른이란 성찰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도 말했다. Y는 어리깬 사람이 어른일 거라고 말했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삶이 옳은지 갈등하는 사람이 어른일 거라고 말했다. K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때를 알면 그때부터 어른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게 될 때, 외로움의 무게를 지게 될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다시 의견을 보탰다. 누군가는 어른이란 꼭 무엇이어야 한다고 틀을 지우는 게 싫다고 했고, 그래서 철들지 않은 상태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멋진 말을 했다. 어른이란 역할이고 노릇이라서 어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른이 되어줄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누군가는 지식은 적을지라도 지혜를 가진 사람, 즉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헤아려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른일 거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한테 떠넘기거나 미루지 않고 자신이 해내는 사람일 거라고 말했다. 나는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진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선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함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둘 다 사용하라는 의미로 나는 받아들인다. 다만 그것을 적절하게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어야 어른일 것이다. 가여운 것을 보면 연민할 줄 알아야 하듯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선함을 가장한 무관심과 무감정이 팽배하는 사회일수록 무능하고 무도한 위인을 지도자로 세우기 쉽다. 선량하게 살려면 악을 방관하지 않는 책임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연민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나는 가장 먼저 손 내밀고 가장 나중까지 지켜봐주는 어른을 기억한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어른이 되지만 그냥 혼자서 되는 어른은 없다. 자기 내면에 각인된 어른의 모습을 배워서 어른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어른으로
교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어른이란 두렵고 낯선 일이지만 그 듬직한 이름만으로도 위대하고 따뜻하지 않은가. 잘 지내셨나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미용실이다. 정갈하게 산발을 정리하고 싶어서 갔더니 낯선 분이 맞는다. 전에 있던 원장님은 이민을 가고 자신이 가게를 인수했다고 한다. 곧 떠날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없으니 당황스러웠다.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는데 잠시 막막해졌다. 거울 앞에 앉으면 척척 알아서 해줬던 터라 어떻게 해달라고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난감했다. 눈치를 챘는지 이리저리 답안을 제시하신다. 익숙한 관계 혹은 편안한 사이가 얼마나 고마운 시간의 선물인지 새삼 느껴워졌다. 웨이브가 낯설지만 그런대로 잘 나왔다. 회사 인근에 정예 해장국이 있다. 다닌 지 꽤 오래된 식당이다. 정예는 그 집 따님 이름일 거라고 추리한다. 20여 년 전부터 고았는데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주방 아주머니가 정예 씨일 거라고 상상한다. 나는 이런 혼자만의 허구를 가게 이름에다 붙여서 단골을 삼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그 집 음식이 곧 익숙해진다. 아무튼 정예 씨가 끓여내는 해장국은 여전히 칼칼하고 깊고 그리운 맛이다. 거리에 우체통이 사라진 지 오래다. 3개월 동안 우편물이 한 통도 없으면 그 우체통부터 철거했다고 들었다. 사람이 편지를 붙이지 않아서, 사람이 동네 서점에 가지 않아서, 사람이 동네 국밥집에 가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들. 거리에 전통이 없고 낭만이 없고 이야기가 없다. 온통 새롭고 반듯한 것뿐이다. 그건 숲이 없고 공기가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허파도 없이 우리는 잘 산다. 귤처럼 쉽게 상하는 일도 없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점점 외롭다. 다 변하지만 너무나 빠르게 바뀌지만 한두 가지쯤은 변할 줄 모르고 끈덕지게 후지게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의 정혜 씨 같고 나의 원장님 같고 나의 우체통 같고 나의 서점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 나의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장소의 서사가 있는 곳. 나는 환생한다면 다른 행성이 아니라 지구별로 다시 오려고 한다. 단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 돌아와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대수롭지 않게 인사하겠지. 그들이 설령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그렁그렁해지겠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